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만약의 전쟁사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만약의 전쟁사 우리가 이제 하면서 항상 좀 상당히 먼 과거로 가고 또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만약에는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도, 가까운 과거에도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물론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가까운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1996년 정도에 맞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제1회 서울 에어쇼, 지금 아덱스라고 하는 행사가 열리던 그런 이벤트가 열리던 때입니다. 제가 그때로 돌아가 보니까 지난 세기네요. 그렇죠. 그 젊었었던 20세기. 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96년도 서울 에어쇼 공항에서 김밥 까먹으면서 이렇게 그 에어쇼를 봤었어요. 야, 제대한 지 그때 제대한 해였거든요, 심지어.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이번 주제는 그때 이제 FX 사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그러면서 우리가 F-16, KF-16 들여오고 F-15K 들여오고 그다음에 대망의 F-35A를 들여왔었는데 당연히 뭐 그냥 그 기종만 그냥 들여온 게 아니라 여러 기종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입찰을 하면서 그 중에 뽑힌 것들이 이제 이 기종들이거든요. 야, 당시 굉장히 경쟁이 심했겠어요. 특히 이제 96년도에 서울 에어쇼가 대박이 났던 게 뭐냐면 FX 1차 사업이 이제 차기 전투기 사업. 그러니까 4.5세대. 네, 그 KF-16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또 단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군에서는 쌍발 전투기 F-15급의 전투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ROC 요청을 하고 거기에 맞춘 ROC에 제공해서 전 세계의 전투기들. 그리고 또 그때가 유럽에서 군축이 좀 불기 시작할 때였어요. 왜냐면 이제 냉전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방산업체들이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약간 요 시즌이었거든요. 납품처가 사라져가고 있었다가 이때였죠. 그러면서 저기 대한민국에서 무려 전투기를 120대나 산대. 새로운 먹거리다. 그리고 엄청 이게 다녔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 우연하게도 라팔과 타이푼과 그리고 F-15K, F-15E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F-15E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각 국가의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시작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됐던 게 바로 첫 번째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96년 에어쇼가 말씀하신 대로 대박이 나서 저도 기억나는 게 라팔이 들어와서 꼬리 날개에 라팔이라고 한글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공군 라운젤까지 붙였던 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할 줄에 막 사람이 막 구경 가 있고 근데 그때 가장 사람들 인상이 남았던 거는 사실은 수호이였죠. 동구권의 환상의 전투기 왔는데 시험 비행을 했는데 이게 그때 코브라 기동이라고 그러나요? 전투기가 가다가 갑자기 고개를 드는 거예요, 뻣뻣하게. 그러면서 거의 수직으로 쓰면서 속도가 거의 떨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그때 김밥 먹다 김밥을 떨어뜨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저 뭐야? 그러니까 SU-37이라고 명명한 기체가 왔는데요. SU-35 차기 기체를 하기 위한 시제기가 8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개 기체를 SU-37로 따로 분류를 했고 거기에 이제 추력 편향 노즐 기술이 들어가 있던 지금으로 보면은 어느 웬만한 기체들이 코브라 기동 내지는 코브라 기동 비슷한 흉내다라도 내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기동을 해? 그게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기다 당시 아직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을 때였었어요. 그 다음에 또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 되면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 반미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흘렀던 시기라서 F-15E를 사람들이 70년대 만드는 낡은 전투기다. 이걸 그 당시 시점에서도 20년 지난 전투기다. 이런 거를 왜 사들이냐? 이게 우리가 너무 미국에 굽신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제 전투기 보니까 막 우주선 같아요. 새로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저기 유럽에 보면 당시 지금은 모르지만 당시의 유럽은 진짜 미국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선진국으로 보였던 시기였잖아요. 90년대 후반이면 거기에서 만든 전투기. 불란서제 라팔. 그다음에 프랑스는 뭐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국가잖아요. 그런 국가에서 나온 라팔 딱 겉보기에도 너무도 경쾌하면서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라팔을 지지하는 밀리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다음에 또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경우도 그 시기에 이제 유럽이 4개 나라가 5개 나라가 한꺼번에 몇백 대로 도입하니까 우리도 그때 따라서 도입하면 괜찮겠네.
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전투기들보다 에어 인테이크 아래쪽에 달려 있고 카나드도 달려 있어서 라팔만큼은 아니지만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네. 그 당시 그 대한민국 공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왜 4.5세대라고 그 당시만 해도 4.5세대 불리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발전된 최신의 기체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었나요? 우선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그 당시 대한민국 공군 상태를 보게 되면 주력 전투기가 F4 팬텀, 그러면 F5였는데 F5야 뭐 긴급 발진용 전투기가 한계가 명백했고요. 경전투기로서 F4 팬텀도 역시 이제 슬슬 기체가 좀 오래되기 시작한 시점. 이때 되면은 뭐 북한 공군도 아직은 좀 위협적이었을 때고, 그다음에 뭐 중국 공군은 이제 막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건너쪽에 또 일본 동해 너머에 일본도 F-15를 도입하고 활동하면서 공군력을 증강하고 있던 시기라 당연히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주력 쌍발 대형 전투기. 그러니까 제공권도 장악할 수 있고 여차하면 적진에 가서 폭탄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멀티롤 기능을 갖춘. 그렇습니다. 네. 한때는 대한민국 공군이 F4 이 최신형 기체가 그렇죠. 네. 도입돼서 동북아에서 최강을 잠시라도 그렇죠. 가진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공군이 이제 그 기체를 대체하려고 하는 차세대 기체를 보려다 보니까 뭐 북한도 미그 29가 물론 뭐 그 당시 F-16이 충분히 있어서 커버는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껄끄럽고 그래서 동북아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기체를 가지고자 상당히 의지가 강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북한이 미그 29가 끝이긴 한데 당시엔 SU-27을 도입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비용으로 이제 고성능 쌍발 대형 제트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공군의 입장이었고 당연히 뭐 국방부에서도 그 부분을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뭐죠? IMF죠. 네, IMF 바로 네. 다음에 터졌죠. 제가 직장 97년. 생활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들어왔던 거라 지금도 이제 그때 당시를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120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60대로 토막 났고 그 다음에 다시 40대 그 다음에 플러스 20으로 이제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 해도 전투기를 팔 수 있는 시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러 유수의 그 전투기 회사들이 계속 이제 그 입찰에 응했고요.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사실 초기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당시 개발됐던 트렌치 1이라는 버전이 있거든요. 이 버전은 공대공 버전이었고 공대지 능력은 뭐 많이 떨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개발 중이었었기 때문에 개발 중이어서 특히나 그랬을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실 기체가 나머지 3개 기체는 다 왔거든요. 네. 근데 오로지 타이푼만 맞습니다. 실 기체가 오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실제 실 운영하는 기체가 그렇죠. 또 하늘에 떠 있을 될 기체가 없으니까 모형만 왔죠 말 그대로. 거의 그냥 보건망이야. 모건만 왔어요. 그러면서 초반에 탈락을 했는데 우리 또 만약에니까 만약에 다른 전투기 F-15K를 제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코리어 파이터 타이푼으로 도입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을 좀 만약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유로파이터는 딱 이름은 들으면 되게 멋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샀다 그러면 아마 코리아 파이터라고도 붙여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나토 가입국들이 이제 공동 개발을 했던 전투기였거든요. 그리고 공동 개발의 목적은 그거였죠.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각 회사의 장점을 가지고 최상의 전투기를 빨리 대량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당시 냉전을 직접 겪어야 됐던 유럽이 가지고 있던 환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련이 해체되고 그리고 갑자기 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별 과제라고 하는데 조별 과제의 문제가 뭐냐면 책임지는 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조별 과제의 중추를 맡으려고 했던 프랑스가 완전히 그냥 뛰쳐나가서 나 안 해. 나 안 해 하면서 그래서 라팔이 나온 거죠. 그 라팔은 붙여버리고 따로 과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제출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거 우리가 이런 전투가 필요해? 라는 식으로 이제 슬슬 뒤로 빼기 시작해서 조별 과제에서 회의해야 되는데 회의도 안 나오고 좀 과제 제출하라 그러면은 배가 아파서 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막 이렇게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사실 유로파이터 개발과 제작은 조별 과제라고 하고 공동 개발에 가장 큰 흑역사로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한 회사나 한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가 절감 노력을 하는데 여러 부품 회사니까 다른 데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부품을 비싸게 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개발 안 하거나 개발비가 없다는 핑계로 이러면서 이제 차일 피일 미뤄져서 사실 96년에 에어쇼 때도 못 나왔고 트렌치 1 버전이라는 게 나왔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유로파이터의 별명이 UGB 파이터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인가 2010년쯤에 이 시간당 그 운영비가 $10만 넘어갔어요.
10만 달러요? 네, 당시로서 10만 달러면 지금보다는 한 2배 정도 많은 금액이었죠. 이게 뭐냐면 이게 F-22보다 더 그럼요. 유지비가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스텔스 전투기인 F-22나 F-35보다 몇 배나 많은 이제 유지 비용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얘는 준 스텔스 정도만 갖고 있는데도 그렇죠. 이 정도니까. 세미 스텔스라고 얘기가 나오죠. 4.5세대 한계가 네. 명백한 전투기였잖아요. 카나도 있고 이런데 심지어 날리는데도 비용이 더 든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게 유로파이터를 도입했다가 대표적으로 망한 나라가 오스트리아거든요. 오스트리아 영세 중립국인데다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유로파이터 정도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로파이터를 도입했는데 그것도 초창기 버전. 개발이 안 되니까 공대공 미사일을 달았더니 떨어져.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 나라가 아닌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투기를 국가가 산 이유는 뭐냐면 상시 초기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영공의 적기라든지 이상한 게 나타났을 때 바로 즉각 대응해야 되는데 상시 못 띄워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대를 구매했는데 네. 그 15대가 전부 다 공대공만 하는 걸로 아예 그 ROC에 그들 ROC에 못 박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투기 대 전투기. 그러니까 예. 그렇게 비싸고 유지비 많이 들어간 전투를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어처구니 없는 그쵸. 네, 일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ROC,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성능 전투기도 소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임무를 해야 멀티롤이 되는데 필수다. 멀티롤이 필수인데 다른 건 둘째치 공대공 버전인데 그거조차 제대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없고 막대한 유지비가 들어간다면 대한민국 공군의 가뜩이나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탈탈 털어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에 여파를 미치냐면 이 3차 FX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제 40대 도입했잖아요. 그 추가로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20대를 더 도입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F-15K도 40대 도입하고 그 다음에 사고 난 기체 한 대를 도입해서 나중에 21대를 더 도입했거든요. 네. 유로파이터 40대가 들어왔는데 너무 유지비가 비싸면 나머지 20대를 유로파이터로 도입할 엄두를 못 내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예 취소가 돼버리거나 요 전투기만 남게 돼요. 그럼 애물단지 40대가 되는 거죠. 그것도 뭐 60, 70가 돼서 전체적으로 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띄우면 돈 날라가고. 네, 그다음에 가동률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임무를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공대지 임무밖에 없는 네,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국 공군의 공대공 임무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놓고 주머니에서 계속 돈을 털어가는 역할을 유로파이터가 아니라 해줬죠. 애물파이터네. 물론 지금의 현 시점에서의 유로파이터 얘기는 아니죠. 네. 네. 근데 우리 도입 시점이 도입 시점과 그 이후 흘러왔던 유로파이터들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제 트렌치 1 버전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고 트렌치 2 버전이 물론 있죠.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데 이 전투기에 타우러스, 뭐 스톰 섀도우 뭐 이런 공대지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이 이제 장착되기 시작한 건 2013년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2008년에 만약 3차 FX 사업을 했을 때도 그때도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공군 자체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업그레이드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그렇게 또 빠르게 뭔가 장착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래 제조국 뭐 4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했잖아요. 토네이도 때문에 좀 맛을 봐서 네, 그렇죠. 유럽에서 계속 그런 식의 어떤 해다가 이번에 크게 이제 실패했다가 갖은 곡초를 겪다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온 게 이제 타이푼인데 그 타이푼을 말씀하신 대로 한국 공군이 그 당시에 선택을 했다면 정말 대한민국 공군 폭망 수준이었었지 않을까. 그 이전에 전투기 도입 사업 때 예를 들어서 KF-X 사업 때 F-18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보잉에서 갑자기 가격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제 F-16으로 바꿨거든요. 보잉은 맨날 그래. 근데 그때 사실 F-16을 했기 때문에 이제 1차, 2차 FX 사업이 이제 쌍발 대형 전투기로 갈 수 있었고 결국 F-15를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종 선택을 하나 잘못하면 공군에 발전할 수 있는 스텝이 이제 꼬여버리기 시작해요. 그럼 만약에 최근까지 이어진다면 F-35 도입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악몽처럼 돼 있는 게 그 3차 FX 사업 때 아까 그 3차 FX 사업 때 이제 뭘 뒤로 올까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이 그게 됐어요. 낮은 유지비. 왜냐하면 1, 2차 FX 도입 사업 때 유로파이터를 만약에 심하게 되었다면 공군의 첫 번째 조건은 다른 것 떠나서 낮은 유지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공군이 아니야 우리는 견딜 수 있어 해도 이 유지비 비용이 나오게 되는 걸 보는 국민이나 정치권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또 하나 이제 예상해 보는 게 영국 로열 에어포스처럼 타이푼을 특히 트렌치 1을 우리가 도입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을 이제 해외에
긴급 매각으로 내놨. 지금 영국이 내놓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죠. 그런 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명성을 아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공군 예산을 그렇게 예상외로 많이 잡아먹게 되면 공군의 유지비가 높아지면 사실 못 띄우잖아요. 오스트리아처럼. 예. 그러면은 F4를 계속 대체해야 돼요. F4나 F5를 계속 띄워야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1, 2차 FX 사업의 도입 목적이 신형 전투기로 낡은 전투기를 대체하거나 사실상 운영 시간을 좀 줄인다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의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야 저거 비싸니까 못 띄우니까 야 네가 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F4, F5는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더 많은 조종사분들께서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당하셨겠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만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악몽스러운데 저는 또 이런 또 생각도 좀 해보는데 꼭 이제 타이푼 말고라도 우리가 만약에 전쟁사에 이제 그걸 포커스로 있습니다만은 F-15K 스트라이크 이글을 선택 않고 타이푼 말고 다른 기체를 선택했으면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라팔이 좀 가능성이 조금 없진 않았죠. 사실은 그때 라팔이 상당히 우위였고 맞습니다. 사실 그 당시 공군에서 실증을 하면서 기체 성능을 실증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쭉 내렸어요. 그 당시 비공식으로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1위가 라팔이었어요. 1위가? 만약 라팔이 들어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프랑스의 맛을 봤겠죠. 유럽의 중국. 라팔 팔렸니? 역시 라팔도 지금의 라팔은 뭐 이제 세계 시장에 조금 통하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 좀 팔리기 시작했죠. 좀 그랬고 그렇다는 얘기는 프랑스 공군도 아직 활발하게 운영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뭐 호환이 된다 뭐 한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때 그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때 내심 염두에 둔 건 솔직히 말해서 F-15K 외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우리가 나라가 좀 부강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뭐 이렇게 해도 다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아끼고 알뜰살뜰하게 꾸려가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 한미연합 작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비슷한 예가 대만 공군이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전투기를 60대 도입했다가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지금 거의 치장 물자로 보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긴 했지만 팔아먹고 나서 사후 유지 보수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놔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유럽제 전투기를 사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미제 미사일들을 결합해야 되는데 미국 회사들이 이걸 인티를 허용해주지 않았겠죠. 아니면 인티를 허용한 조건으로 막대한 돈을 라이센스를 요구할 수 있었고요. 물론 유럽제 미사일이 없진 않았지만 그러면 또 유럽제 미사일 별도로 들여와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F-15K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SU-37 많이 들어왔다면 SU-37 들어오면은 에어쇼 때는 재밌었을 거예요. 에어쇼 때는 재밌었다. 끝내주죠. 그 다음에 또 북한 공고에 좀 떨겠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 러시아도 해체되고 나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었었기 때문에 사후 유지 보수가 잘 된다는 보장은 좀 없죠. 그리고 그 기체를 받으려면 우리가 선급금을 먼저 줬어야 됐을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또 비슷한 사례가 어디냐면 터키가 F-35 들여오려고 했다가 S-400을 들여오는 바람에 미국이 판매를 안 해버리고 이제 앞으로도 터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미제 장비로 도입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터키는 힘들 겁니다. 네트워크전이 가면 갈수록 그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 만약에 SU-37을 도입했다 그러면은 공군력 건설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삐지고. 그럼요. 뭐 그런 정치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결국은 F-15가 들어온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었고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꾸어 말하면 선택해야 될 기로에서 상당히 나중에 놓고 보면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F-16과 F-18의 그런 고민에서도 F-18을 누가 봐도 F-18 쪽이 더 낫었는데 F-18을 배제하고 펠컨으로 선정했던 어떤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신의 한 수였고 우리 공군의 입장에 봤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내심은 선정해 놓고 가격을 협상을 하고 또 F-15E에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미 공군의 F-15E보다 훨씬 그렇죠. 더 나은 항전 장비를 장착시키고자 굉장히 라팔이나 타이푼 같은 걸로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보잉에서 우리한테 제안할 때 지금 최신의 항전 장비를 넣지 않고서는 경쟁이 안 되니까. 보잉도 그때 사정이 좀 급했죠.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F-35A까지 순조롭게 도입될 수 있었던 게 사실 두 기종 선택을 굉장히 잘했던 거 있고 제가 더 무서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KFP 사업 때 우리 잘못했으면 F-20D로 올 뻔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난 또 무서운 거 해가지고 한참 쫄았네. 네. 저는 무서운데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에어리어 88 같은 거 찍고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고려되고 있었는데 해필이면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추락했죠. 시제기가 추락하는 추락을 바람에 해버렸죠. 뭐 없던 그다음에 걸로. 캐나다에서 한 번 더 추락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국가에서 군사력을 조금씩 필사적으로 방위성금 모아서 이렇게 하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삑사리를 냈으면 그 막대한 시간과 돈과 비용이 날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 공군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택할 수 있었던 그 과정 중에서 최고의 선택들을 내렸던 게 F-35A를 도입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FA-50, 그다음 FT-50, FA-50, 그다음에 KF-21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F-15K가 들어왔을 때 저도 사실 굉장히 내심 기뻤고요. 제가 원래 닉네임을 잘 안 써요. 뭐 이런 커뮤니티에 네네. 이제 개인 이름 그대로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이트에 스트라이크 이글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제가 있는 정도로 선호하던 기체이기도 했어요. 이것을 도입하자마자 중국의 공군의 장성들이 그 다음 해에 또 다음 해에 열린 에어쇼 때 F-15K를 보면서 유심히 관찰을 했던 그것이 바로 동북아의 선두를 우리가 다시 되찾은 그런 계기가 된 기체였고 물론 그 기체를 도입했을 때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뭐 타이거 아이 같은 그런 그 타겟팅 포트랄지 항법 포드를 조금은 달리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교체가 됐지만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의 어떤 실패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선택을 잘하지 않았을까를 이 만약의 전쟁사 정 작가님 만약의 전쟁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다행이다. 그렇죠. 네. 이정로래. 우리는 사실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거 감안하게 되면 뭐 이 자료 조사하게 되면서 좀 모골이 송연해진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분이 좀 좋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과거를 가다 보니까 그 당시가 생각나면서 그렇죠. 아주 좋은 소재를 주셨고 우리가 또 그 당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정말 우리가 4.5세대 기체를 들여올 수 있을 그렇죠. 만한 국가야? 네, 이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네. 정말 그게 불과 20몇 년 전 얘기죠. 20몇 년 전 얘기인데 예. 라팔을 우리가 사는 거냐? 우리가 살 수 있어? 살 수 네. 있는 거야? 네. 지금은 뭐 그러던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야 우리가 유럽에서 만든 전투기를 직접 도입할 수 있는 게 다가온 거야라고 했을 때 되게 그렇죠. 그 당시 계획했던 최고 성능의 그 라팔과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대등하게 대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대항마를 지금 우리 스스로 개발해서 기술 실증은 물론이고 시험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때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IMF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잘 샴페인 알았으니까. 계속 터뜨리고 그러고 네. 있었던 시절이고 아유, 하면 또 격세지감 사룡이었잖아요. 사룡 네. 아시아.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적도 있었죠. 그쵸. 예. 자, 만약의 전쟁사 재미있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 봤고요. 다음에도 뭐 더 먼 과거로 가든지 또 이렇게 또 가까운 과거로 가든지 사방팔방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